이완구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연일 강조하고 나서고 있고요. 검찰은 이른바 포자방, 포스코 건설, 자원 외교, 방산 비리 이렇게 세 가지 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친이계가 오는 19일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여권 내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황장수 소장, 김미연 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부패와의 전쟁, 이완구 총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중 관측대로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왜 지금 뜬금없이 하느냐, 이런 말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패 척결을 하지 말라는 한마디로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업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패라는 것은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포스코가 자본을 잠식하고 부채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런 어떤 부분의 그 배경이 뭐고 누구를 겨냥하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까지 대통령을 하셨고 그 임기 중에 중요한 M&A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임명된 정준양 회장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M&A에서 석연치 않은 어떤 부실화된 기업들을 갖다가 고가로 주고 사들이거나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들이면서 포스코의 시세가 3조가량 날라갔고 또 4조 원쯤 되는 M&A를 포스코가 하면서 계열사들 다수가 부실해져 버렸고 한마디로 인수할 필요가 없는 회사들을 굳이 포스코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주고 떠맡아서 본연의 철강 부분이 아니라 에너지니 플랜트니 사업을 확장한다고 그러다가 지금은 포스코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있는 회사들을 사들였던 걸 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포스코 특수광을 비롯해서요. 그래가지고 현금 시재를 확보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 말쯤에 포스코가 현금 유동성이 거의 어렵게 되어가지고 그 재벌 회사의 포스코를 매각한다는 소문이 장안에 파다했죠. 저렇게 알짜배기 이 독점 기업이 이 경영이 어려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M&A에 나서다가 부실해졌다. 그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왜 이제 하느냐고 지탄을 받아야지 포스코에 대한 수사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의도가 뭐냐, 왜 지금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이 독단적으로 저렇게 운영해서 했을 것인가. 당시에 포스코의 오랜 터줏대감이던 원로들이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라 그러십시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스코의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반드시 큰 문제가 될 시점이 올 것이고 포스코가 몇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포스코의 일군 원로들이 기자들을 간담회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포스코를 세우고 발전시킨 원로들이 일찌감치 걱정도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막지 못했다는 건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정준양 전 회장은 그야말로 친이계 쪽의 핵심 인사고,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결제를 다 다른 분한테 받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포스코 건설을 지금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MB 정부의 실세를 전조중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황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리 척결이지 이것이 무슨 친이계를 정조준해서 정치적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포스코가 민간 기업이잖아요. 한 번도 정부가 단 한 주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는 항상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지를 국민들도 매우 의구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건 바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임원진에 앉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정말 포스코가 민간 기업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정부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민간 기업인데 어떤 지배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뭐 이사 선임이라든가 CEO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IPO가 돼가지고 주식이 개방되어 있지만은 사실 주식 중에 상당한 부분이 정부에서 컨트롤되는 연금이나 연기금에서 되고 있고 또 산업은행 등에 의해서도 컨트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KT 같은 그런 과거에
공기업적 성격을 가진 기업은 민영화된 이후에도 사실상 정부에서 사장이나 경영진을 임명을 하죠. 네. 그 임명하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명하고 난 이후에 그런 기업들에 있는 어떤 알짜배기 사업이나 또 그 기업들의 이 자본을 갖다가 희한한 행태로 밖으로 빼돌려 가지고 네. 뭐 투자라든지 M&A라든지 해외 공사를 통한 비자금 페이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태로 빼돌려 가지고 그것을 정치권의 뱃속을 채우는 행태로 진행되었다라는 거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뭔 새삼스럽게 포스코에 이제 수사하냐고 화들짝 놀라는 척합니까? 언론들도요. 포스코 수사에 대해서 뜬금없다라고 보도하는 거예요. 정말 언론들이 저희가 있는 보도 행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 개인적인 블로그나 책에 수도 없이 이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썼어요. 제가 공공의 부패라는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침이 떼고 있다가 이제서 수사를 하는 게 잘못된 거죠. 네.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포스코와 함께 이완구 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들어있던 민감한 단어가 해외 자원 개발입니다. 자원 외교죠.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친이계 쪽한테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9일 날 만찬 회동을 한다는데 그냥 오래간만에 모여서 밥 좀 먹자 이런 자리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뭐 원래는 그런 자리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밥은 드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아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 자원 얘기에 대해서 지금 친이계가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반발하는 그 논리를 들어보면 정치적인 쇼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뭐 어려우니까 국정 동력을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이 자원 얘기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친이계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 예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자원 예교라는 것이 결과를 알려면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과연 묻지마식 투자를 해갖고 수조 원의 재산을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렸는데 과연 그 돈이 누구 손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됐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어서 지금 무상급식을 지금 중단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많은 혈세 뭐 수조 원이 되는 혈세들이 어디를 어떻게 써졌는가를 알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친이계가 뭐 친이계 죽이기다, 뭐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예, 친이계가 19일 날 모여서 만찬 회동도 하고 최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또 예전에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들과 밥도 먹고 그랬어요. 일종의 여론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재호 의원입니다. 이재호 의원. 네, 쓴소리 잘하시고 좋은 이빠른 얘기도 잘하시는데 유독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MB 정권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저기 원내에서 MB계의 자장이고 또 뭐 MB 정권의 사실상 이 원내에서는 2인자 역할을 수행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는데요. 저는 구리지 않다면 왜 화들짝거리느냐.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는데 자다가 좀 먹은 사람을 갖다가 깨우는 거지 아무나 깨웁니까? 근데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느냐고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항상 이럴 때는 구린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6조가 자원외교에 투자가 되었고 포스코에서 수조 원이 없어졌습니다. 최소 4조 원 정도가 M&A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36조, 포스코 4조만 해도 40조 아닙니까? 자, 우리 40조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근데 이 돈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10년 뒤에 오니까 그때 가서 가보자고요? 이걸 10년 동안 지켜보다가 그때 가서 이것이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 따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그때 가서 볼 것도 없이 지금도 사고 난 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오래 걸리는 대로 검증하면 되고요. 지금 사고 나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돈이 없어져 버린 부분은 왜 뭐 2조를 투자해서 쓸데없는 하베스트사 같은 캐나다의 기업을 사들이고 거기에 정유회사, 자회사 나를 갖다가 끼워서 샀느냐.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투자를 하는데 석유공사나 과연 광물자원공사나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했을까?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다가 나중에 날린 돈에 대해서 다시 조사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누군가는 하라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고 또 비싸게 살 때는
그 산 돈 중에 일부가 해외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가서 누군가에게 뇌물로 갔을 수도 있고 예. 이런 부분을 가려보자는 건데요.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누구를 잘못했다고 찍어놓고 예단해서 합니까? 저는 이재호 의원이 이제 정권 유지를 위한 쇼다. 지지율이 내려가니까 다시 끌어올리려고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주장은 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비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본인이 져야 설사 돼요. 연루가 안 돼 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져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이계 자장으로서 또 지난 정권의 실세로서 뭐 이런 뭐 보호 차원에서 친이계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본인들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치고 올라와서 한 달 만에 근 10%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9%를 기록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주에는 40% 넘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쇼라고 보여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은 전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어떤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원 비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뭐 누구를 겨냥해서 아니면 전 친이계들을 어떤 상처 주기 위해서 뭐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어떤 상처 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정책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면 예. 투명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지금 뭐 보여주기 식으로 누구를 뭐 구속하고 누구를 상처 주기 위한 이런 식의 수사를 해 나가는 거는 저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또 이번 이 검찰의 수사가 이완구 국무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악연에서 비롯됐다 이런 해석도 하던데 저는 좀 이걸 어떻게 수사 결정을 이완구 총리 혼자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예. 총리가요. 예. 의전 총리이자 대독 총리고 뭐 힘이 네. 솔직히 장관만도 없다라는 거 많이 알잖아요. 예. 근데 무슨 총리가 옛날에 자기가 지사를 할 때 샅샅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터리를 당해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제 총리가 되니까 수사에 나간다는 그런 어떤 황당한 소리를 합니까? 이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 후임 정권은 전 정권과 그 이전 정권에 대해서 당연히 부패를 수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요. 물러나고 난 뒤에 예. 다음에 들어올 정부가 또 수사를 하면 당할 책임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친박의 핵심이나 누군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먹은 게 있다면요. 이번 수사에서 드러나서 처벌을 받아야지요. 네. 박근혜 정부인들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누가 부패에 앞장섰는가, 누가 국민의 예산을 수십조씩 날리는데 앞장섰는가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지 누구를 겨냥해서 쪽집게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도 지금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 네. 그 사이에 먹은 게 있다면 이번 수사에서 나오겠죠?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명박 정부도 아는 게 있으면 박근혜 정부의 부패에 대해서 폭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네. 항상 뭐 그냥 있지 않겠다 이야기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폭로하고요.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부패의 척결에 있어서는 성역이 없이 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없이는 국민들을 갖다가 이번에 한번 보세요. 담배값 올려서 고작 5, 6조. 네. 그다음에 뭡니까? 연말 정산해서 고작 3, 4조일 건데요. 네. 그 푼돈 튼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정권은 앉아서 정권 바뀔 때마다 수십조를 쓸데없는 사업을 벌이면서 만약에 돈을 갖다 내버렸다 그러면 그걸 처벌 안 해서 국민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게 당연한 국가입니까? 그건 국가도 아니죠. 솔직히 돈 벌어먹으려고 정권 잡는 거 아닙니까? 네. 옛날에 드라마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나는 재벌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추적자라는 드라마에. 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에 사사시 털어가지고 다시는 돈 벌려고 대통령 되는 예.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운영한 것인지 돈 벌기 위한 떴다방 정권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예. 뭐 그 말씀에 동의를 예. 하지만 그럼 뭐 역대 대통령이 뭐 돈 벌기 위해서 대통령 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정권마다 그런 요소가 다 조금씩 있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뭐 그 요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그리고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십 조를 자원 얘기가 다 날렸다고 얘기하는 건 아직까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한 네. 몇 조 원 수준이니까 그 결과는 아니 좀 더 저는 지난 정권뿐만 아니라요. 네. 그 이전 정권까지 해서 보면 정권마다 다 해먹었어요.
그런 건 이제 그러니까 검찰에서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번에 그 친이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지금 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완구 총리가 뭐 개인적인 앙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 MB 정권에 또 생각하면 불법 사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법 사찰을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사석에서 본인이 아팠던 게 뭐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뭐 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했다고 뭐 몰아가는 거는 그런 여름 모래식은 저는 뭐 적당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뭐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 굉장히 발걸음이 바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유력 언론사의 사주를 따로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자. 여당만 그런 겁니까? 혹시 이번에 야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저는 뭐 네. 이왕에 시작했다 그러면요. 네. 전 정권까지 해서 샅샅이 틀어서 네.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국민들 앞에 이렇게 해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 틀어서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을 조사하는 데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는 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예. 샅샅이 틀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 정권마다 품앗이로 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을 틀었고 YS는 노태우 정권을 틀었고 네. 그 뒤엔 또 뭡니까? DJ 정권은 YS 정권을 틀었고 예. 그래서 정권마다 이것은 이 숙명적인 품앗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왜 나만 트느냐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터는 강도가 약간 차이만 있었을 예, 뿐이죠. 트는 강도. 그런데 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걸 튼다고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내 자신을 거울로 아무리 비춰봐도 이전 정권처럼 먹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게 트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권들이 트는 척했지만은 정치적 필요에서 적당히 틀고 말았죠. 예. 제대로 틀은 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이번에 이명박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을 트는 강도를 보고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깨끗한가 안 한가 판단할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왕 틀라고 했으면 제대로 한번 틀어보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털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겠죠. 당연하죠. 자, 주제 좀 바꿔서요. 4.29 재보선 지난 주말에 야당이 대체로 후보를 3곳에서 결정을 해서 인천 서구 강화원만 빼고 다 결정이 됐습니다. 판세 대략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짜여진 대진표를 근거로 보셨을 때요. 지금 보면은 여당이 상당히 좀 유리하죠. 아, 그렇게 보시면. 왜냐하면은 물론 뭐 아직 인천은 아직 결정이 안 되기는 하지만 어떤 세 곳은 뭐 야당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뭐 아시다시피 야당이 지금 분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여당보다는 상당히 좀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국갤럽이 금요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김기종 씨의 그 테러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8%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 세력이 연계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나 되더라고요. 예. 그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번에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뭐 종북 숙주론을 이미 얘기했고 종북과 연대하는 어떤 원죄로서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금 파고들 것 같고요. 그런 면을 본다면 상당히 지금 야당한테는 좀 불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광주 서구을 같은 경우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상당히 선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영택 전 의원이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쪽이 우위라고 보십니까? 또 혹시 박지원 의원이 조영택 전 의원을 지지하고 나설까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이 앞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순항을 하느냐, 안 그러면 새정치연합의 분열 요소가 4월 재보선 이후에 생기느냐라는 것이 광주 서울 선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뭐 솔직히 새정치연합은 광주 서울을 잘 방어하면 뭐 나머지 선거가 조금 어떻게 되든 안심은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광주 서울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하고 싸워서 아주 여론조사 때문에 석패를 했는데 이번에 이 선거에 나설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도 이 지난번 그 대표 경선에서 호남 정서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천정배 지금 그 전 장관도 나서면서 호남 정서를 갖다가 수십 번을 강조한 채 출마 명분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명분이 유사한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뭐 선당 후사라고 당을 위해서
만약에 조영택 전 의원을 패널 들게 되면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이야기해왔던 부분이 좀 이렇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요소도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교동 호남 정서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서 친노 대표 체제에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보타지, 즉 파업을 하지 않겠나 이번 선거에서 저는 그렇게 태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내일 출연하시는데 한번 제가 여쭤보죠. 조영택 전 의원 지원할지 말지. 자, 끝으로요. 서울 관악을에서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친노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기도 하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재밌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김희철, 동교동계 김희철 전 의원이 이겼고 여론조사에서 정태호 전 대변인이 이겼어요. 이게 2.8 전당대회하고 좀 비슷한 양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양 후보의 격차가 0.6%포인트 차이가 밖에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지역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김희철 후보 진영에서 전 의원 측에서 혹시 그 경선에 대한 어떤 이기를 제일해서 지금 이 지역이 상당히 지금 뭐 김희철 전 의원이 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경선 후폭풍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래서 이 관악을 또 상당히 야당이 어려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김희철 전 의원은 구청장도 지내고 그래서 조직에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야권에 유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요. 결국은 지금 비주류 계층에서는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문재인 대표는 손을 대지 않고 나는 공정하게 관리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주요 지역마다 대부분이 다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갈 때 여론조사에 의해서 친노 진영이 대부분 승리하는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이 공포감을 더 증식시킨 어떤 그런 계기였다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야권의 사정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